안녕하세요. 고요사 북클럽입니다. 오늘 낭독할 작품은 이영철 작가님의 겨울비, 담배, 섹스, 그리고입니다. 이영철 소설집인 이 비가 그치면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촛불 한자로 밝히고 독한 커피와 줄담배로 지새웠다는 작가님의 불면의 밤을 통해 세상에 나온 작품들답게 읽는 재미가 쏠쏠한 소설들입니다. 겨울비, 담배, 섹스, 그리고 이 소설은 블랙커피처럼 은은한 향과 쓸쓸한 맛이 조화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깊이가 느껴지는 중년의 영일과 톡톡 튀는 여자 정은의 농익은 사랑을 통해 서로의 상처받는 영혼을 위로받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겨울비, 담배, 섹스, 그리고 이영철. 굵은 비가 내리는가 싶더니 진눈깨비로 변했다. 어둠이 도둑 고양이처럼 슬금슬금 다가서는 창밖엔 호텔 간판들이 경쟁적으로 내온 사인을 깜빡이고 있었다. 센트로, 나인스, 피아노, 첼로, 토마토, 이오빌. 3년 전 서초동 남부터미널 건너편 BC카드 건물 뒤쪽에 있는 신성 비즈니스 텔에 작업실을 만들 때만 해도 근처에는 센트로 호텔밖에 없었는데 3년 사이에 밀집되어 있던 오피스텔들이 급속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20여 개도 넘는 고만고만한 모텔급의 호텔들이 줄줄이 들어섰다. 덩달아 룸살롱과 단란 주점과 음식점들도 호텔 숫자에 비례해 골목골목에 한 집 건너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앉았다. 강남의 해방구. 술꾼과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는 이곳이 그렇게 통했다. 먹고 마시고 욕망을 배설하고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곳. 도로를 사이에 두고 벌집처럼 밀집된 네온 사인 간판들이 울긋불긋 화려하게 꽃단장을 마치고 불어난 냄새를 풍기며 꼭 붙어 걷는 연인들과 얼굴에 단풍 든 술꾼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주었던 시선을 거두고 담배를 물었다. 마음 편하게 느긋하게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도 없었다. 17인치 컴퓨터 모니터에서는 방정맞은 커서가 빨리 쳐, 빨리 끝내 라고 재촉하듯 지치지도 않고 계속 깜빡이고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작업실에서 꼼짝도 않고 컴퓨터 자판과 씨름 중이었다. 어지간히 속도가 붙질 않았다. 점심도 건너뛴 채 8시간째였다. 마음이 급해 몸부림치면 칠수록 점점 깊은 늪속으로 빠져드는 짐승처럼 허우적대고 있었다. 원고 최종 마감 시간이 2시간도 채 남아있지 않았다. 원고는 이제 막바지로 치닫는 중이었다. 이 연재 소설 원고가 들어가야만 여성지가 제 날짜에 나올 것이다. 여성지는 월간이기 때문에 발행 날짜를 맞추는 것이 잡지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였다. 1년 이상을 매달 겪는 일이라서 이젠 제법 이골이 날만도 하련만 매달 15일만 되면 새벽부터 컴퓨터 앞에 딱 붙어 앉아 개줄에 묶인 똥오줌을 잘 가리도록 훈련된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하루 종일 낑낑댔다.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50매나 되는 연재 소설이니 월초부터 미리 몇 장씩만 써놔도 되련만 매번 후회를 하면서도 고질병처럼 똥 마려움의 원고 변비는 고쳐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문학지 단편 소설까지 겹쳐 사흘째 밖에 나가는 것은 고사하고 침대에 제대로 누워보지도 못하고 컴퓨터와 씨름 중이었다. 원고 청탁을 받으면 차마 거절하지 못해 겪는
생고생이었다. 문득 술자리에서 선배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시인은 시를 가슴으로 쓰지만 소설가는 궁뎅이로 쓰는 거야. 담배 연기가 문이 꼭 닫힌 작업실에 천천히 퍼져나갔다. 창문을 열고 피워야 하건만 귀찮기도 하고 추울 것 같아 닫은 상태였다. 담배를 한 모금 빨자 갑자기 신물이 울컥 넘어오며 속이 쓰렸다. 빈속에 이른 아침부터 10잔도 넘는 진한 커피를 마시고 2갑이 넘는 줄담배를 피웠기 때문이리라. 아침부터 지금까지 먹은 거라곤 며칠 전에 사다 놔 껍질과 속이 까맣게 변해 흐물대는 손가락만한 몽키 바나나 2개가 전부였다. 입이 써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작은 옹기 항아리 뚜껑을 잿더리로 쓰는데 원고를 시작하면서부터 사흘째 비우지 않은 담배 꽁초가 작은 동산처럼 수북이 쌓여 있었다. 담뱃불을 끄려면 꽁초가 뚜껑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헤집고 꺼야 할 지경이었다. 잿더리를 비우면 되련만 비우면 왠지 작품이 잘 마무리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느낌 때문에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었다. 그나마 이제 담배도 몇 개 피 남아있지 않았다. 원고는 이제 10장 정도만 쓰면 마지막 장에 마침표를 찍을 것 같았다. 지루하지만 끝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전쟁과도 같은 사흘이었다. 원고의 마침표를 찍고 나면 남부 터미널 지하철역 6번 출구 롯데리아에서 교대 방향으로 20여 미터쯤 내려오다 왼쪽으로 꺾어지는 첫 번째 골목길에 있는 전주 콩나물 해장국 집으로 달려가 따끈한 모주 한 잔에 강경 새우젓으로 짭조름하게 간을 맞춘 콩나물 해장국을 숟가락이 휘어질 정도로 듬뿍 퍼서 그 위에 장조림과 김 한 장을 얹어 돼지처럼 우걱우걱 먹고 싶었다. 해장국을 생각하자 벌써 입에 군침이 돌았다. 입이 쓰기도 했지만 밥 먹는 시간조차 아끼기 위해 마른 참나무 껍질처럼 말라 비틀어진 물기라곤 눈곱만큼도 남아있지 않은 바게트 빵 쪼가리에 딸기잼과 땅콩잼을 발라 먹으며 이틀을 연명해 왔고 오늘은 그나마 떨어져 하루 종일 문드러진 몽키 바나나 2개와 커피 10잔쯤이 먹이의 전부였다. 다시 책상 앞에 앉아 담배 꽁초를 헤집고 필터 부근까지 타들어간 담뱃불을 잿더리에 눌러 끄고 컴퓨터 모니터에 정신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겨우 끝낸 원고를 이메일로 보내고 마지막 담배 한 개피를 느긋한 마음으로 다 피우기 전에 이메일을 보냈다고 전화를 걸기도 전에 정은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지 수화기를 통해 후 하고 담배 연기 내 뿜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계를 보았다. 8시 23분이었다. 그녀는 내 원고를 기다리느라 퇴근도 못하고 텅 빈 사무실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 1년 이상 연재하면서 잡지사 퇴근 시간보다 한두 시간 늦기는 했지만 마감 날짜를 어긴 적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리라. 수화기를 통해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는 소리도 들려왔다. 담배 피우랴, 자판 두들기랴, 통화하랴. 보지 않아도 그녀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콩나물 해장국 먹으러 가려고. 나도 아직 안 먹었는데. 저녁을 같이 먹자는 얘기였다. 그녀의 화법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뭐든지 딱 부러지게 말하지 않았다. 자신의 의사만 밝히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결정을 내리게 했다. 그럼 저녁 같이 먹어요. 라고 하면 될 것을. 커피까지 마시는지 홀짝이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빠르게 자판 두들기는 소리가 함석 지붕에 우박 떨어지듯 들려왔다. 정은은 지금 오른쪽 어깨 위에 수화기를 올려놓고 고개를 젖혀
볼로 수화기를 누른 채 바쁘게 자판기를 두들기고 있을 것이다. 그 와중에 커피도 마시고 담배도 한 모금씩 빨아가면서 그녀처럼 퇴근을 못하고 내 원고만 기다리고 있을 여성지 외주 제작팀 편집 디자이너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디자이너는 늦은 내 원고 때문에 어쩌면 나를 세울지도 몰랐다. 와, 알았어요. 정은은 내가 미처 수화기를 놓기도 전에 먼저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에서는 뚜 하는 기계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와 통화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별로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다. 매너가 없는 건지 뭘 모르는 건지. 그녀는 자기보다 한참이나 나이가 많은 내가 전화를 끊기도 전에 매번 용건이 끝나기가 바쁘게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만나면 주의를 줘야지 생각하지만 막상 만나면 그 말을 못하고 말았다. 아니, 못했다기보다는 하지 않았다. 본인조차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소한 것까지 지적해 쫀쫀한 남자로 비치고 싶진 않았다. 정은이 내 작업실까지 찾아와 처음 원고를 봤던 날 내가 너무 꼼꼼하고 디테일한 성격이라서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기가 어렵겠다고 말했다. 어느새 1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때 정은이 했던 그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물론 그런 말을 한 본인은 진즉 까맣게 잊어버렸는지도 모를 일이었지만 그날 정은은 금실을 넣어 반짝이는 리본이 줄줄이 박힌 돼지 곱창처럼 주름진 치렁치렁한 주름 치마를 입고 검은 가죽 재킷 위에 색색의 색깔로 채색된 알이 굵은 몇 개의 요란한 유리 구슬 목걸이를 하고 머리는 가수 전인권처럼 산발한 채 무릎 가까이 올라온 부츠에 집시풍의 스타일로 찾아와 작업실 안으로 부츠를 신은 채 성큼성큼 들어섰다. 내 작업실을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문을 열고 무심코 들어서려다 멈칫하는 것이 의례적인 순서였다. 나는 30평 오피스텔 바닥에 나무 나이테 모양의 모노륨 장판을 깔고 가정집처럼 꾸몄다. 따라서 작업실에 들어올 때는 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슬리퍼를 신어야 했다. 불쑥 안으로 들어온 정은에게 나는 말없이 손짓으로 문 입구에 놓여있는 신발장을 가리키자 그녀는 거실 가운데에서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뒤늦게야 깨닫고 부츠를 벗어 신발장에 넣고 슬리퍼로 갈아 신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내 작업실을 찾아왔지만 그렇게 무신경하게 신발을 신은 채 거실 중앙까지 성큼성큼 들어선 것은 그녀가 처음이었다.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고 그녀가 건네주는 명함을 받아 나중에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려고 날짜를 적어 명함철에 넣었다. 요란스러우면서도 화려한 복장과 숫사자 갈기머리 같은 스타일의 첫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선머스마 같은 느낌을 주는 내가 좋아하는 수수하고 조신한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었다. 소파에 앉아 두리번거리며 작업실을 둘러보고 있는 그녀에게 물었다. 커피 아니면 녹차? 아무거나 주세요. 그래도 마시고 싶은 걸 말해봐. 그럼 커피 주세요. 나는 싱크대에서 커피 포트에 물 끓기를 기다리며 커피잔을 챙기며 등 뒤에 있는 그녀에게 물었다. 진하게 아니면 연하게? 진하게요. 프림은 넣지 마세요. 설탕은 적당히요. 맥심, 모카, 초이스 어떤 걸로? 대답이 없었다. 나는 그녀가 못 들었나 싶어 다시 조금 큰 소리로 물었다. 맥심이야, 모카야, 초이스야? 그래도 대답이 없었다. 나는 어떤 커피 병뚜껑을 열어야 할지 몰라 돌아보았다. 그녀는 그런 나를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왜 갑자기 대답이 없어? 뭘로 할 건데? 그녀는 한동안 더 나를 쳐다보더니
묶은 부분이 풀려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피식 소리내어 웃으며 숄더백을 열고 담배를 꺼내 물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마치 자신의 작업실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담배를 물고 불을 붙이는 그녀의 행동 때문이었다. 통화는 몇 번 했지만 그녀와 나는 초면이었다. 나는 작가이고 그녀는 여성지 문학 담당 기자로서 원고도 받을 겸 인사차 방문한 거였다. 그렇다면 그녀는 당연히 방문자로서의 예의를 갖추어야 했다. 방문자 입장을 떠나서라도 나이도 그렇고 직분상으로도 내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담배를 꼬나물 군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녀의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에 순간적으로 내가 그녀의 작업실에 찾아온 듯한 그녀와 내가 비슷한 또래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그녀는 넉넉히 봐줘야 20대 후반쯤으로 보였고 나는 40대 후반이었다. 늘 그런 시기예요? 그녀는 어느새 다리까지 꼬고 앉아 거실 가운데로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물었다. 그녀의 물오른 허연 허벅지 속살과 분홍색 장미 꽃무늬 팬티가 아슬아슬하게 보였다. 나는 그녀의 허벅지에서 눈을 떼며 그런 시기냐는 질문의 의도를 몰라 몰뚱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늘 그렇게 피곤하게 사느냐고요.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뭐가 그리 복잡해요? 그냥 선생님 마시는 스타일로 주면 되잖아요. 모카라고 하면 다음엔 무얼 물어보실 건데요? 물 온도는 섭씨 100도쯤으로 해줄까? 80도쯤으로 해줄까? 종이잔 해줄까? 커피잔 해줄까? 머그잔 해줄까? 또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지나친 배려는 불친절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는데 섬세함이 지나쳐 부담스러운 선생님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네요. 선생님 소설을 여러 편 읽고 작업실을 들어서기 전까지는 어쩜 작가와 기자라는 관계를 떠나 인간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왔는데 나는 그녀의 당돌한 말투와 담배와 팬티가 보이도록 다리를 꼬고 앉은 행동에 반감이 송곳 끝처럼 곤두섰지만 치밀어 오르는 화를 애써 눌렀다. 그런데 역시 작품과 작가는 별개라는 속설을 다시 한번 새삼스레 확인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영 똥 밟은 기분이네요. 똥? 그녀는 분명 똥이라고 표현했다. 나는 그녀의 말투가 어이가 없어 타려던 커피를 놔두고 소파에 앉으며 담배를 뽑아 물었다. 잠시 어색한 침묵과 두 사람이 뿜어대는 담배 연기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뒤 엉켰다. 짧은 시간이지만 복잡한 생각들이 머리를 혼란스럽게 했다. 첫 대면부터 엉킨 실타래 같았다. 건방지기 짝이 없던 그녀가 숨 막힐 것 같은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담배 한 개피를 다 피울 무렵이었다. 선생님 작품만을 보았을 때는 선생님과 애인 하려고 했는데 우린 같은 과가 아닌 것 같네요. 저 혼자 착각했나 보죠? 인사차 들렀는데 무례했다면 죄송해요. 이만 가볼게요. 애인? 그녀가 억눌렸던 용수철이 솟구치듯 소파에서 발딱 일어서 툭 던지는 말투는 초겨울 가랑잎처럼 조금만 힘주어 만져도 바스러질 것처럼 바짝 건조돼 있었다. 아니, 달리 들으면 창문에 들러붙어 흘러내리는 진눈깨비처럼 젖어 있었다. 젖어 있다고 느낀 것은 그녀가 말한 또 나만의 섬세함의 착각일까. 그날 우리의 첫 만남은 그렇게 커피 한 잔도 함께 나누지 못하고 그녀의 애인도 될 뻔했던 나는 똥 밟은 기분에 인사만 받은 채 참으로 어처구니 없이 끝이 났다. 샤워 꼭지를 틀었다. 뜨거운 물을 한참 동안 온몸으로 맞았다. 사흘 동안 마늘 장아찌처럼 담배와 커피와 원고로 찌들었던 몸과 머리가 한결 개운해지는 느낌이었다. 머리를 깎아야지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룬 것이 한 달을 넘기고 있었다. 이참에 아예 길러서 꽁지머리로 묶고 다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머리가 길면 손질하기가 더 귀찮을 것 같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지옥에서 지낸 사흘처럼 책상 앞에서만 지냈더니 온몸이 저리고 눈이 충혈되고 수염도 고슴도치 가시처럼 삐죽삐죽 돋아 있었다. 이를 닦기 위해 치약을 듬뿍 꾹 눌러 짜려던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무의식적이지만 또 치약의 가장 아래 부분을 잡고 있기 때문이었다. 선생님은 치약을 어떻게 짜 쓰세요? 호떡하긴 밑에서부터 짜서 쓰지. 중간쯤 아무데나 꾹 눌러서 쓴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역시 내 생각이 맞았네. 어차피 아무데나 꾹꾹 눌러 쓰다 거의 다 쓰면 그때부터 밑에서 위로 훑었으면 되잖아요. 뭐하러 신경 써서 처음부터 밑에서부터 짰어요? 신경을 써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습관이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걸? 소심증 환자. 내가 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붕어빵을 먹을 때도 입부터 먹을 거야. 오, 맞아. 그걸 어떻게 알았지? 소심증 환자라 붕어에게 입을 꽉 물릴까 봐. 정은은 그렇게 말하며 깔깔거렸다. 사실이었다. 난 붕어빵을 먹을 때 무의식적으로 입부터 뜯어 먹었다. 그녀 말처럼 붕어빵에게 입을 물린다 생각하니 웃음이 절로 나왔다. 샤워를 마치고 나자 갑자기 살아있는 것이 먹고 싶었다. 조금 전 정은과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모주 한 잔에 뜨거운 전주 콩나물 해장국을 먹고 싶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자 올드보이에서 최민식이 오랜 감금 동안 군만두만 먹고 풀려나와 산낙지 머리를 통째로 입에 넣고 씹어먹던 엽기적인 장면이 떠올랐다. 그 영화는 정은과 함께 봤다. 살아있음이 뭐죠? 그날 정은은 영화를 보고 난 후 포장마차에서 술이 엉망으로 취해 좌판 얼음 위에 놓은 한물간 꽁치처럼 거슴츠레한 눈빛을 한 채 물었다. 처음 만남은 똥 밟은 듯한 불쾌한 기억으로 남았지만 이후 원고를 핑계 삼아 몇 번 더 만나면서 의외로 겹치는 공통 분모가 커져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우리는 포장마차에서 1차를 끝내고 근처에 있는 교대 거북이 곱창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나는 5병째 바닥나가는 처음처럼을 뒤집어 잔을 채우며 말했다. 꿈틀거림이지. 나는 살아있음의 의미를 묻는 그녀의 질문에 최민식 입에서 머리를 짓씹히며 얼굴에 온통 달라붙어 꿈틀대던 낙지발을 떠올렸다. 드럼통에 얹어놓은 원형 스테인레스 탁자 위에는 살아있는 것이 아닌 이미 죽어도 오래전에 죽어 냉동실 신세를 진 질긴 소곱창이 소시지와 감자와 함께 뒤섞여 기름 범벅인 채 식어가고 있었다. 언제까지 제 앞에서 가면을 쓰고 있을 거예요? 하수들에게나 써먹는 그딴 비언어적이고 관념적인 표현 말고요. 뭐랄까. 내가 좋아해서, 아니 그딴 것보다는 내가 존경해서 한 방에 뻑 갈 수 있도록 작가답게. 그러니까 물 한 개 피어오르는 신새벽 겨울강에 튀어오르는 빙어처럼 싱싱한 하모니카 떨판처럼 여린 감성을 지닌 정말 가슴속에 숨겨져 있는 발가벗은 솔직한 언어로 말해보란 말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김혜인 이가 꼬리뼈가 서늘할 정도로 감동을 받아 껌뻑 죽으면서 선생님 가슴에 그대로 퍽 하고 안길 만한 걸로요. 취했다. 정은의 혀는 어느새 꼬부라진 채 평소와는 다르게 다변이었다. 주정하듯 말하며 양미간에 주름을 잔뜩 모으며 담배를 뽑아 물었다. 불을 붙여줄 수도 있었지만 내버려 두었다. 술에 젖은 조금 전 술집 아가씨들이 홍보 차원에서 나와준 술집 약도와 전화번호가 인쇄된
일회용 가스라이터는 불꽃만 튀길 뿐 불이 붙지 않았다. 그녀는 몇 번이나 더 가스라이터의 롤러를 신경질적으로 틱틱 거리더니 바닥에 함부로 내팽개쳐 발로 꽝꽝 밟아 부수고는 내 앞에 놓인 지포 라이터를 발견하곤 가져다 불을 붙였다. 이야, 살아있는 불이네. 난 지포의 그 휘발유 냄새가 그렇게 좋더라. 이거 꽤 근사해 보이는데 내가 가져야지. 그녀는 지포 라이터 뚜껑을 닫았다가 다시 켜 휘발유 냄새를 맡더니 내 허락도 없이 자신의 숄더백에 넣었다. 그녀와 나는 똑같이 술잔을 비우는 중이었다. 취한 그녀의 모습이 싫지도 추해 보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귀여웠다. 살아있다는 것은 욕망이지. 남녀가 암나사와 수나사처럼 뜨겁게 결합된 헐떡임이라고나 할까. 그녀는 입으로 가져가던 술잔을 우뚝 멈췄다. 나는 잠시 말을 끊었다. 다시 이었다. 욕정이면 더 좋고. 잘못 본 것일까. 한순간 초점이 흐리 멍덩하던 정은의 눈빛이 나이트클럽의 사이키 조명처럼 반짝 빛을 발했다. 욕정이란 단어를 말할 때였다. 갑자기 그녀가 들고 있던 술잔을 탁자에 놓고 어깨까지 들먹이며 한참을 크크 거리더니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쏙 뽑아 내 입에 꽂아 주었다. 반쯤 피운 담배였다. 하얀 필터에는 막 초경을 시작한 여자의 그것처럼 선분홍 립스틱이 선정적으로 묻어 있었다. 오늘 보니 우리 영일씨 정말 멋지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입에 물려있는 담배를 뽑고는 미처 피할 사이도 없이 내 양쪽 귀를 단단히 움켜잡아 당기더니 기습적으로 뽀뽀를 했다. 주변에서 왁자지껄하게 술을 마시던 눈자위가 원숭이 똥구멍처럼 붉어진 술꾼들이 그녀의 돌발적인 행동에 잠시 눈길을 주며 실실 웃었다. 술 냄새와 곱창 냄새와 담배 냄새가 어우러진 입술이었지만 느낌만은 강렬했다. 영일씨. 그녀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늘 선생님이라고만 불렀는데 술에 취해서이건 감정에 취해서이건 상관없었다. 우리라는 표현도 싫지 않았다. 우리라는 단어에는 너와 나라는 남과 남, 타인의 개념이 아닌 동질의 개념이 담겨 있으니까. 살아있음이란 헐떡임이라. 살아있음은 욕정이라. 살아있음은 욕정이라. 그녀는 살아있음이란 욕정이란 말을 몇 번이고 모놀로그를 하는 배우처럼 중얼거렸다. 묘하게도 그녀가 독백처럼 내뱉는 그 말을 듣고 있는 짧은 순간 몇 초 사이에 나는 내 몸의 놀라운 변화에 화들짝 놀랐다. 몇 년 동안 죽어있던 남자 구실을 언제 해봤던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잠들었던 욕정의 뿌리가 꿈틀거리며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 시간 이후 정은과 나는 무슨 이야기를 더 나누었는지 기억이 없다. 다만 그녀가 내 이야기에 온몸을 들썩거리며 깔깔대다 손뼉까지 치며 웃었다는 것밖에는 기억나는 게 한 가지 있다. 러브샷을 제안한 그녀가 술잔을 비운 후 팔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내 얼굴을 빤히 보다가도 보면 볼수록 귀여운 악동 같아 라며 또 뽀뽀를 했었다. 그녀의 말처럼 우리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엉망으로 취해 팔짱을 끼고 비틀거리며 걷다가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술집 근처에 있는 벽에 야자수 모양을 본뜬 네온 사인이 번쩍대는 모텔로 들어섰다. 소주 2병을 더 똑같이 나누어 마신 후였다. 룸키를 받아들고 4층인가 5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진한 키스를 나누며 그날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될 것을 예감했다. 커피 줘요? 내 스타일로. 나는 알몸인 채로 침대에 걸터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다. 정은도 담배 연기를 풀풀 날리며
알몸인 채로 커피를 타고 있었다. 그녀가 티스푼으로 커피를 저을 때 몸매에 비해 비대칭적으로 안팡진 엉덩이도 따라 리드미컬하게 움직였다. 벌써 그녀와의 관계가 6개월이 지나고 있었다. 그녀는 흰 바탕에 보라색 제비꽃 무늬가 있는 커피잔을 감싸 쥐고 옆에 앉았다. 정은은 커피를 마실 때 두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 쥐는 습관이 있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커피잔의 포근하고 따뜻한 감촉이 좋아서라고 했다. 나른했다. 섹스 후에 찾아오는 달콤한 피로감이었다. 밀린 숙제를 다 해치운 쫓기던 원고에서 해방된 뒤라서 긴장이 풀려서인지도 몰랐다. 아직 미처 마르지 않은 채 젖어있는 그녀의 무성한 검은 습이 눈에 들어왔다. 정은은 내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피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만큼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었다. 며칠 만이지? 일주일이요. 그녀는 턱을 괴고 눈을 맞춘 채 내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격렬한 섹스 뒤라서 마스카라가 뭉개져 몇 대 얻어맞은 사람 마냥 눈자위가 멍들어 보였다. 난 정은이 말끔하게 샤워를 마친 단정한 모습보다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이 더 사랑스럽고 귀여웠다. 상대에게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조차도 아무렇지 않게 보일 수 있다는 그 편안함이 좋았다. 나는 바닥을 보이는 커피를 홀짝 마시며 물었다. 처음으로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네. 보고 싶지 않았어?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누가? 내가? 정은이? 둘 다요. 정은은 시니컬하게 웃었다. 곱창에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간 날 이후 거의 매일 만났다. 남녀란 처음 관계가 어려울 뿐 두 번째는 처음보다 쉽고 세 번째는 두 번째보다 더 쉬웠다. 우리는 어느새 서로의 육체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6개월이 넘도록 관계를 맺으면서도 단 한 번도 서로를 구속하지 않았고 어떤 약속 같은 것도 하지 않았다. 관계를 맺을 때마다 지금 이 순간이 내일이란 기약이 없는 마지막 만남인 것처럼 뜨겁게 서로의 육체를 탐닉했다.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욕정을 채우기에 몰두했다. 나는 그녀로 인해 몇 년 동안 원인도 모른 채 죽어있던 내 남성이 아직은 살아있음을 확인했고 그녀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처럼 그런 내 남성을 끊임없이 자극했다. 어느 날인가는 밤을 새워 몇 번이고 격렬한 섹스로 지쳐 점심이 지날 때까지 꼼짝 않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다. 그녀와 나는 마치 절대로 패배해서는 안 될 적을 만나 전쟁을 치르듯 치열하게 서로를 탐닉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우리가 처음 모텔에 갔던 무렵 그녀는 지독한 이별의 후유증을 앓는 중이었다. 3년을 사귀었던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는 삼류 영화의 스토리처럼 자신이 다니는 중소기업 사장 딸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렸다. 그녀는 그런 사실도 그가 미국으로 떠난 사흘 후에야 알았다. 정은에게는 단 한마디 언질도 없이 그냥 훌쩍 떠나버린 것이다. 그 모든 걸 안 것도 갑자기 미국으로 떠난 이유를 몰라 혼자서 눈물샘이 바닥 나도록 한참 울고 난 후였다. 정은의 처지를 가엾게 여긴 남자의 누나가 알려주어서였다. 그 남자 누나는 평소에 정은을 친동생처럼 귀여워했다. 그날 남자 누나는 정은을 꼭 안은 채 같이 울며 동생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너 같은 애를 두고 비겁한 짓을 저지른 동생놈은 분명히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나 정은은 그녀의 어떤 위로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한동안 넋이나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결국 실어증에 걸려 병원 신세까지 져야만 했다.
그렇게 속절없는 시간이 지나고 그 남자에 대한 치사랑에 가까운 그리움에서 조금은 벗어날 무렵 나를 만난 것이다. 영희 씨에게서는 불어난 죽음의 냄새가 나요. 같은 과는 그 냄새에 민감하거든요. 정은이 두 번째 만나 섹스를 끝내고 내 오른팔에 안기어 한 말이었다. 잘못 본 것이었을까?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눈에 설핏 물기가 비쳤다. 난 정은의 말에 흠칫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맞는 말이었다. 그 즈음 나는 매일 자살을 꿈꾸고 있었다. 가장 죽음다운 죽음을 죽기 위해 자살을 연구하는 중이었다. 자살에 관한 책자를 모두 구하고 인터넷까지 샅샅이 뒤지던 중이었다. 아마도 자살에 관한 책을 쓴데도 두툼하게 한 권을 낼 만한 자료를 구해놓은 상태였다. 내가 정은에게 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도 그날이었다. 그녀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고백했다. 이젠 그 남자를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아니, 측은한 생각마저 든다고. 하지만 이제는 어떤 남자를 만난다 해도 다시는 그렇게 몸과 마음을 오롯이 다 바쳐 사랑했던 그런 눈물 나는 사랑은 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그 남자로 인해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잃었다고 했다. 삶이 아닌 그야말로 살아있음, 꿈틀거림 그 자체뿐인 생존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은 매일 죽는 연습을 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 말 끝에 정은은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물었다. 내가 영일 씨를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린 이별을 준비해야겠지요? 그것이 사랑이든 아니면 욕정이든. 맞는 말일 것이다. 정은이 내게 그렇게 말할 때, 그 남자에 대해 말할 때 나는 줄곧 이혼한 아내를 생각했다. 벌써 3년 전의 일이지만 이제 딱지가 앉을 만도 한데 아직도 아내를 생각하면 아물지 않은 상처를 건드리는 것처럼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거의 1년에 걸쳐 3권짜리 장편 소설을 끝낼 즈음부터 난 남자 구실을 하지 못했다. 밤낮 없이 원고를 쓰다가 지치면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고 깨어나면 또 쓰고 꼬박 1년을 무지막지하게 마셔댄 커피와 굴뚝 같은 담배와 미치기 일보 직전의 불면증에 시달리며 빛 한 점 들어오지 못하게 두꺼운 커튼을 내린 서초동 작업실에서 세상과 단절한 채 고치 속에 번데기처럼 살았다. 일주일에 한두 번 아내가 찾아왔지만 원고가 막바지를 치달을 무렵부터는 이상하게 남자가 제 구실을 못했다. 몸이 뜨거워진 아내는 어떻게든 고개 숙인 내 남자를 살려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며 애쓰다 어느 순간 거칠게 문을 닫고 가버렸다. 그 뒤로 아내는 몇 번을 더 작업실에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몸이 달아 몸부림을 쳤지만 난 번번이 남자 구실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발길을 끊었다. 아내의 짜증처럼 나는 소설에만 미쳐 있었고 솔직히 아내는 안중에도 없었다. 다 끝낸 소설을 출판사에 넘기고 집에 갔을 때 아내는 집에 없었다. 여기저기 연락한 끝에 어렵게 찾은 아내는 동해가 바로 내려다 보이는 속초 친구 별장에서 보름째 홀로 지내고 있었다. 아내는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수척해진 채 그간 홀로였던 외로움의 흔적이 뭉텅뭉텅 배어나오고 있었다. 남자답지 못하게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마. 난 이미 끝났어. 그게 마지막이었다. 무정자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우리는 서류 한 장으로 20년 가까운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나는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자존심마저 팽개친 채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지만 아내의 남자답지 못하게라는 그 말 한마디에 끝까지 버티던 이혼 서류에 말없이 도장을 꾹 눌러주었다. 아내가 말한 남자답지 못하게라는 말의 의미가 고개 숙인 내 남자를 말하는 것인지, 현실적이지 못하고 소설에만 미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남자가 이미 마음이 돌아선 여자의 치맛자락을 잡고 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20년 가까이 속살을 맞대고 살아온 아내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잡고 싶지는 않았다. 동갑내기 캠퍼스 커플로 5년의 뜨거운 연애 끝에 결혼해 20년 가까이 함께했지만 헤어짐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아내는 판사 앞에서 이혼을 확인하고 서초동에 있는 법원 뜰에 서 있는 나를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세운 채 정문을 향해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걸어 나갔다. 비오기 직전의 습기를 머금은 무더운 법원 뜰의 무심한 선분홍 핏빛 철쭉이 만발한 늦은 봄날 오후였다. 정은의 말처럼 내가 그녀의 전부를 소유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녀도 이별을 준비할 것이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때론 철저하게 부수어 버리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처럼, 아이가 사탕을 아끼며 빨아먹다가 어느 순간 와지끈 깨물어 먹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처럼, 정은과 나는 서로가 말은 안 했지만 서로의 육체에 집착하면 할수록 마음은 육체를 탐하는 그만큼씩 상대적으로 멀어져 가고 있음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그 멀어져 감의 틈을 메우기 위해 더 처절하게 혼신을 다해 아프게 서로의 육체를 탐닉하는지도 몰랐다. 난 아내와 헤어진 이후 여자에 관한 한 철저하게 결백했고 정은이 처음이었다. 정은도 그 남자 이후 내가 처음이라고 했다.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고 핥아 주었지만 그럴수록 상처에 딱지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더 쓰리고 아파왔다. 누가 말했던가, 웅덩이에 고인 흙탕물을 가장 빠르게 깨끗이 하는 것은 그 흙탕물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막대기를 휘젓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어쩌면 정은과 나는 흙탕물을 가라앉히기 위해 서로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준다는 미명하에 쉴 새 없이 격렬하게 막대기를 휘젓고 있는지도 몰랐다. 영일 씨, 알아요? 지난주부터 책꽂이 책이 삐뚤어져 있는 거? 그랬어? 얼굴 닦은 수건도 대충 벽걸이에 걸어놓은 것도 모르죠? 듣고 보니 그랬던 것 같았다. 정말 그랬다면 대단한 변화였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싱크대에 커피잔도 그대로 있었어요. 나는 책도 각이 잡혀 꽂혀 있어야 했고 손이나 얼굴을 닦은 수건도 각이 잡히도록 정확히 반을 접어서 걸고 커피를 마시면 그 즉시 커피잔을 물기 하나 없이 마른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 제자리에 놓았다. 그것은 오랜 습관이었다. 아니, 그래야만 직성이 풀렸다. 뭐든지 흐트러진 꼴을 보지 못했다. 글을 쓸 때도 책상 위엔 컴퓨터와 담배와 재떨이 외엔 썰렁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이 깨끗해야만 글이 써졌다. 뭔가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게 널려 있으면 집중이 되지 않았다. 글을 쓸 때는 이상하게 손바닥에서 땀이 나곤 했는데 난 그때마다 비누로 손에서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씻은 다음 컴퓨터에 앉았다. 그런 내가 정은의 말처럼 책장에 책도 수건도 커피잔도 그랬다면 정말 놀라운 변화였다. 넌 임마 중증 결벽증에 걸린 거라고? 너 그러다가 미친다. 내 말 알아들어? 미치는 게 별건 줄 알아?
그렇게 계속 깔끔 떨다간 어느 순간 정신이 횟가닥 간다고. 매스컴을 통해 유명해진 정신과 의사 친구 녀석 말처럼 난 결벽증에 걸려 있는지도 몰랐다. 그것도 아주 심한 중증에. 녀석의 결벽증 환자 중에는 집에서 자기 커피잔만 사용하는데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차를 마실 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으로 마셨을 잔의 입술 부분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왼손으로 잔을 들고 마시는가 하면 더 심한 환자는 문을 열기 위해 도어를 잡을 땐 남이 만진 손잡이를 만지기 깨름직하다며 손수건으로 싸서 잡아 돌리고 그보다 더 심한 환자는 남들이 숨 쉬었던 불결한 공기가 자신의 입으로 들어올까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이 모인 공공장소는 아예 가지 않는다고 했다. 어떤 여자 환자는 남자와 키스할 때 타액이 뒤엉키고 섹스를 할 때 남자의 체액이 자신의 몸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더럽고 불결하다는 끔찍한 생각에 도저히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소연한다고 했다. 교대 곱창 집에서 둘이서 술이 엉망으로 취했던 날, 정은과 처음 몸을 섞은 날도 난 섹스가 끝나자마자 그렇게 취한 와중에도 키스한 입안과 분비물로 인해 축축해진 사타구니가 찝찝해 욕실로 달려가 칫솔질과 함께 사타구니를 몇 번이나 비누칠해 씻었는지 모른다. 그건 아내와 살 때도 습관처럼 해온 행동이었다. 비틀거리며 소변을 보러 왔다가 유난을 떠는 나를 보고는 놀란 토끼 눈을 뜨던 정은의 눈길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두 번째 섹스를 끝냈을 때는 정은이 꼭 끌어안고 놔주지 않아 깨름직하면서도 포기를 했지만 그녀에게 잡혀있는 동안 흥건히 젖은 사타구니에 온 신경이 집중됐었다. 축축하고 끈적거리며 미끈둥한 분비물의 감촉, 사타구니에 무성한 긴 털에 풀처럼 엉겨붙어 허옇게 마르면서 밤꽃 냄새처럼 풍기던 불온한 냄새. 하지만 그 이후로도 섹스를 끝내고 한참 동안은 칫솔질과 샤워를 할 수 없었다. 정은이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섹스가 끝나자마자 욕실로 달려가는 것은 여자에 대한 모독이란 걸 모르세요? 그건 아니다. 난 결코 정은을 모독해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정은이 그렇게 느낀다면 휴지나 타월로 사타구니를 닦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고 혀와 혀가 뒤엉켰던 입안의 찝찝함은 훈제 소독을 겸한 연거푸 피운 담배 연기로 대신해야만 했다. 이상한 것은 정은과 섹스가 계속되면서 언제부턴가는 섹스를 끝내고 욕실로 달려가지 않아도 깨름직하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정은이 이제 곧바로 욕실로 달려가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죠? 라고 물었을 때에야 비로소 안 것이지만 이혼하기 전 소설을 쓸 때 아내가 서초동 작업실로 찾아왔던 날, 그날 아내는 집요하게 섹스에 집착했다. 다른 날 같으면 그 정도 정성을 들여 오러를 해도 반응이 없으면 포기했을 텐데 그날은 끝까지 집착을 보였다. 그럴수록 위축된 내 남자는 점점 더 고개를 숙였고 사타구니에 얼굴을 쳐박고 할미새 꽁지처럼 위아래로 까불대며 집착하고 있는 아내를 아무런 감흥도 없이 물끄러미 바라보던 어느 순간 불덩이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꼭 이래야만 하는 것일까? 부부라는 것이 꼭 섹스가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선천적으로 또는 사고로 남자의 그것이 마비되어 평생 섹스를 하지 못하는 부부도 있다. 아니 남자가 성불구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여자도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다. 부부란 물론 섹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이고 소중한 것이 분명 있었다. 오래된 부부란 설렘보다는 친구 같은 편안함이 아닐까. 아내를 사랑해주고 싶지만 불가항력으로 그러지 못하는 심정은 어떻겠는가를 입장 바꾸어 조금만 생각해 준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였다. 그만해. 난 아내를 밀어내고 벌떡 일어나 탁자 위에 있는 담배를 꺼내 거칠게 라이터 불을 댕겼다. 아내는 그런 나를 시시각각 변하는 표정으로 노려보았다. 나는 그런 아내를 보며 심한 모멸감과 함께 수컷으로서의 절망감을 동시에 느꼈다. 난 어쩌면 평생 안 될지도 몰라. 당신에겐 그게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다면요. 아내는 벌거벗은 채 핸드백에서 빗을 꺼내 전신이 비치는 커다란 거울 앞에 서서 헝클어진 머리를 빗질하며 의외로 차분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거울을 통해 나를 보고 있었다. 나 역시도 아내가 돌아서 있지만 거울에 비친 알몸과 얼굴을 보고 있었다. 아내의 몸은 처녀 때와는 다르게 어느새 군살이 붙긴 했지만 지속적인 몸매 관리로 튀어나오고 들어간 부분이 더 확연해지고 성숙미마저 풍겨 오히려 더 육감적이었다. 우리는 거울을 통해 서로의 알몸을 보고 있었다. 얼굴을 맞대고 대화 나누기가 껄끄러운 부부. 난 그런 아내의 행동을 보면서 이전에 느끼지 못하던 이질감을 느꼈다. 지금껏 20여 년 살을 맞대고 살아온 여자라고는 느낄 수 없는 처음 벌거벗고 만나는 타인 같은 낯설음, 이타감 같은 거였다. 알았어. 우리 이제 이쯤에서 그만두자고. 나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다. 아니, 더 이상의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았다. 반도 피우지 않은 담배가 오늘따라 입에 썼다. 장초를 티슈를 깔고 물을 부어놓은 잿더리에 꾹 눌러 껐다. 그만두자고요? 빗질을 하던 아내의 손동작이 우뚝 멈췄다. 나는 말다툼을 그만두자는 거였는데 아내는 내 말의 의미를 심각한 쪽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았다. 소설을 쓴다고 1년여 떨어져 있는 동안 섹스가 되지 않은 지 한참이 지난 지금 아내와 나 사이에는 일상의 대화에서조차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벽이 두껍고 높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몰랐다. 내가 말한 뜻은 그게 아니라고 구차하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얼핏 아내가 생각하는 그 편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그만두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 말 진심이에요? 멈췄던 아내의 빗질이 천천히 다시 시작됐다. 아내는 여전히 거울을 통해 나를 보고 있었다. 벌거벗은 아내의 알몸은 수없이 보아왔건만 대학 시절 호기심으로 미술반 친구를 따라가 괜히 캠퍼스를 펼쳐놓고 누드 모델을 훔쳐보던 때처럼 똑바로 쳐다보기가 왠지 어색했다. 그래, 진심이야. 나는 이제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다. 팽팽하기만 한 줄다리기의 끝을 이제 그만 놓고 싶었다. 알았어, 갈게. 아내는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반말과 함께 빗질을 멈추고 빠른 손놀림으로 옷을 입기 시작했다. 모르는 사내 앞에 옷을 벗었다가 거부당해 수치심에 서두르는 것처럼 그때라도 아내를 잡아야 했다. 따지고 보면 1년 가까이 집에 들어가지 않은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 속옷조차도 아내가 작업실로 가져와 입었다면 누가 보아도 정상적인 부부 생활은 아니었다. 서둘러 옷을 입은 아내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 말고 우뚝 서 고개만 돌린 채 싸늘함과 연민이 뒤엉킨 눈빛으로 나를 한참을 노려보다 한마디 했다. 부부란 섹스도 상대방에 대한 의무이자 배려야. 넌 어쩜 네 생각밖에는 못하니? 나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아왔어.
어떻게 명색이 부부가 1년 이상을. 난 이제 너의 그 에고이즘에 신물이 나. 작가? 너에겐 그게 전부겠지만 난 웃기지 마. 도대체 너에게 나란 존재는. 그만두자. 잘난 당신. 토요일마다 정은과 나는 롯데백화점 지하에 있는 식품관을 찾았다. 음식 만들 재료를 사기 위해 카트를 밀고 다니는 그녀의 표정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이따금 사람들이 나이로 보아 부부라고 하기엔 어울리지 않는 그녀와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그녀는 손이 컸다. 매장을 얼마 돌지 않아 카트는 가득 찼다. 아내와는 20여 년을 살면서도 이처럼 함께 쇼핑을 다닌 횟수가 손가락으로 꼽힐 정도였다. 나는 정은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아내가 남기고 떠난 양말과 팬티와 러닝 셔츠가 해져 구멍이 뚫릴 정도로 신고 입고 있었다. 그런 것을 한 번도 사보지 않아 어색하기도 했지만 왠지 내 손으로 사고 싶지 않았다. 세상에, 양말과 러닝 셔츠가 거의 다 구멍이 났네. 팬티 고무줄도 다 늘어났고. 불쌍한 영일 씨. 교대 곱창집 근처 모텔에서 처음 몸을 섰고 일주일쯤 지나 급속히 가까워질 무렵 정은은 방구석 쇼핑백에 아무렇게나 담겨있는 내 빨랫감을 세탁기에 넣으려다 말고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의 말에 가슴에 시린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가 하마터면 왈칵 눈물을 쏟을 뻔했다. 왜일까? 나는 그 순간 헤어진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다. 한때 우리에게도 봄날 같은 꽃 같은 날도 있었다. 가슴이 작았던 아내는 결코 불을 켜놓은 상태에서는 가슴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내에게 유일한 콤플렉스가 있다면 작은 가슴이었다. 그 콤플렉스로 인해 아내는 대중 목욕탕에도 다니지 않았다. 베르나르 뷔페의 그림에 나오는 깡마른 여자의 가슴과도 같았던 아내. 정은의 말을 듣는 그 순간 내가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기는 했었던가 하는 의구심이 빳빳이 송곳처럼 고개를 쳐들었다. 그날 정은은 빨래를 하려다 말고 백화점에서 양말과 팬티와 러닝 셔츠를 한 보따리 사들고 와 당장 갈아입혔다. 정은은 음식을 만들 때 콧노래를 부르는 습성이 있었다. 나는 정은의 콧노래와 도마를 두드리는 리듬을 타는 칼질 소리를 들으며 먹기도 전에 포만감을 느끼곤 했다. 앞치마까지 두른 정은의 모습은 20여 년 동안 익숙해진 아내에게서 느끼던 편안함과 안정감은 덜했지만 나름대로 풋과일에서 느낄 수 있는 신선함이 있었다. 영일 씨를 만나고 나서 나 몇 킬로나 살이 찐 줄 알아요? 식탁에 마주 앉은 정은은 냄비에 물을 두툼하게 깔고서 바짝 졸인 갈치 살을 발라 내 밥 숟가락에 올려주며 물었다. 아내에게서는 상상조차 못한 살가움이었다. 나는 정은을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면서도 그녀가 살이 쪘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살이 쪘다고 정은이? 무려 5킬로나 쪘어요. 이건 돼지도 아니고. 영일 씨하고 같이 살면 만성 악성 빈혈증에 시달리는 내 가엾은 영혼도 이렇게 팍팍 살이 찔 수 있을까? 정은은 갈치살을 발라주느라 뻘건 고춧가루 양념 묻은 손가락을 입안에 넣고 소리가 나도록 쪽쪽 빨았다. 나는 정은이 얹어준 갈치살이 놓인 숟가락을 입에 물고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퇴폐적이고 관능적이기도 하지만 그런 이면에 지금처럼 순수함도 있었다. 양념 묻은 손가락을 빨던 정은의 눈과 내 눈이 딱 마주쳤다. 왜요?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요? 갑작스런 내 깊은 눈길에 정은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같이 살래?
갈치 살을 발라 접시로 옮기던 정은의 손이 허공에서 우뚝 멈췄다. 나는 왜 내가 순간적으로 그 말을 했는지 모른다. 그냥 불쑥 튀어나온 말이었다. 정은과 내 눈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잠시 허둥대고 있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듣지 않아야 할 말을 들어서일까. 잠시 후 침묵하던 정은의 눈에 물기가 가득 고여오는가 싶더니 기어이 볼을 적신 눈물이 후두둑 식탁 위로 떨어졌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여 맞은편 식탁에 있는 그녀의 양 볼을 감싸 쥐고 젖은 눈에 입술을 가져갔다. 불에 데워본 자만이 불의 뜨거움을 아는 법. 나 역시 정신적인 악성 만성 빈혈증을 앓는 환자였다. 정은의 눈물을 보자 그녀라면 함께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또 한 번의 이별이 온다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함께 사는 거야. 악성 만성 빈혈증 환자끼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날 떠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가도 돼. 구속하지 않을게. 영일 씨가 뭘 모르나 본데 난 영일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환자예요. 언젠간 지금 한 말을 엄청 후회할 수도 있어요. 후회? 그건 해도 내가 하는 거니까 됐어. 그냥 몸만 와. 사실은 나도 너를 만나고 8kg나 살이 쪘어. 몰랐지? 세상에 8kg나요? 그런데 내가 왜 전혀 몰랐지? 정은의 젖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실이었다. 나는 정은을 만나면서 야금야금 몸에 살이 붙고 있었다. 20살 때부터 29년 동안 몸무게에 변함이 없었는데 무슨 조화인지 몰랐다. 정은이 해주는 음식이 결코 아내가 해주던 음식보다 못하면 못했지 낫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내 몸은 바지에 허리가 맞지 않아 옷을 입을 때마다 허리 단추를 채우느라 애를 먹을 정도로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었다. 입는 바지마다 몸에 맞지 않아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영 어색했다. 조만간 모든 바지를 다시 사거나 맞춰야 할 것 같았다. 한잔 해야겠지? 한우리를 쓰게 될 돼지들의 합방 기념으로. 나는 서랍장에 있는 샴페인과 잔을 가져왔다. 방의 전등을 모두 끄고 향이 나는 촛불 한 자루를 밝혔다. 한결 분위기가 잡혔다. 나는 정은의 잔에, 정은은 내 잔에 샴페인을 따랐다. 잔을 부딪히려는 순간 문득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잠깐만, 그 전에 할 게 있어. 나는 핸드폰을 가져와 나만의 앨범에 들어있는 아내의 사진을 찾아냈다. 핸드폰 액정 속에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둘이 찍었던 사진은 아내가 다 가져가고 내 손에 남은 마지막 한 장의 아내 사진이었다. 나는 정은이 보는 앞에서 아내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 삭제 키를 눌렀다. 액정 속에 아내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내 문서에 들어있는 끝날 파일을 끄집어냈다. 그 파일에는 그동안 자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스크랩한 것이 들어있었다. 이건 정은이가 지워. 정은은 파일명에 쓰인 끝날 자살에 관한 자료란 글자를 잠시 바라보다 탁 소리가 나게 삭제 키를 눌렀다. 잠깐만요. 나도 지워야 할 게 있어요. 그건 영일 씨가 지워주세요. 정은은 자신의 블로그로 들어가 자살 방법론이란 카테고리를 찾아냈다. 그러고는 커서를 그곳에 옮겨 놓더니 삭제 키를 누르라고 했다. 나도 정은이 시키는 대로 탁 소리가 나도록 힘주어 딜리트 키를 눌렀다. 정은의 블로그에서 내 핸드폰 속 아내의 사진처럼
카테고리 하나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우리는 모텔과 술집에 불온한 색색의 네온 사인들이 번쩍번쩍 빛을 뿌리는 오피스텔 창가에 섰다. 그리고 창밖을 내려다보며 서로를 아픈 눈으로 바라보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너와 함께 계속 살찌는 돼지로 살고 싶어. 나는 정은의 허리를 바짝 끌어안고 길고 깊은 키스를 했다. 정은의 입에서는 갈치의 비릿한 냄새가 달콤한 타액과 뒤섞이며 혀가 불맞은 지렁이처럼 뜨겁게 꿈틀대기 시작했다. 내가, 정은이, 아니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꿈틀거림의 욕정처럼.